반갑습니다. 이희수입니다. 자, 국가직 7급 모의고사가 아니고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뭐 그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문제도 뭐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다든지 뭐 난해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법에 관련된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되고, 나머지 뭐 이론에 관련된 거는 우리 강의만 열심히 들었으면 거의 뭐 100% 이제 확률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뭐 아주 평이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뭐 우리 6개 영역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니까 6개 영역에서 이제 골고루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 및 공학은 한 2문제 정도 항상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이제 행정 문제니까 교육 행정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6문제 나왔지만 실제 이제 법에 관련된 문제를 3문제 빼면 뭐 실제로 내용은 이제 내용에 관련된 건 한 3가지 정도 뭐 이렇게 본다고 하면 뭐 골고루 이제 출제가 돼서 문제가 이렇게 되십니다. 그다음에 뭐 내용을 잠깐 보면 뭐 우리가 이제 해설하겠지만 철학 및 교육사, 교육철에 관련된 것이 철학에 관련된 문제가 2문제죠.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에 관련된 이제 비교 문제, 그다음에 진보주의, 아주 이제 흔한 것들이죠. 그다음에 율곡의 저서, 저서가 몇 가지 이제 한국 교육사에서는 저서 문제를 좀 잘 알고 있으라고 했는데 이 학교 모범 뭐 이런 건 이제 대단히 중요하죠. 유교 이제 학습 순서라든지 이런 거 이제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사서, 오경 이런 말을 쓰는 것은 다 이런 저서에 이제 기초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심리학에 관련된 것은 이제 발달 이론, 뭐 여러 사람 이제 우리 7급 문제는 한 단일한 이론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4사람의 발달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그중에 이제 맞는 거, 틀리는 거 이런 걸 이제 고르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행동수정 기법에서는 이제 상담 문제죠. 행동수정 기법에서는 차기적 둔감법, 뭐 감감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목표지향, 목표와 관련된 동기 유형들이 있죠. 이제 2가지 유형.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냐, 또는 학습 목표 지향 학습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교육사 철학, 교육 사회학 이제 평생 교육과 관련된 거는 평등관. 평등관이야 뭐 제일 이제 교육 사회학에서는 중요한 문제니까. 그다음에 교육과정 사회학, 신교육 사회학이라고 그러죠. 교육과정 사회학에 이제 관련된 인물들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다음에 평생 교육 제도에 관련된 거. 이제 법의 문제죠. 법과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평생교육과 관련된 문제는 뭐 이론적인 것은 되게 이제 유네스코라든지 랑그랑 정도의 이론에 이제 근거를 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법의 평생교육 법을 꼭 이제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과정에서는 아이즈너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에 관련된 거, 목표 모형, 유형 이런 걸 문제가 됐죠. 그다음에 평가에서는 형성평가, 뭐 형성, 진단, 형성,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에서 가장 이제 교사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니까. 그다음에 교육 목표 분류학, 뭐 아주 고전적인 거긴 하지만 블룸의 목표 분류학에 관련된 문제. 뭐 요새는 이제 블룸 거보다는 사실 간의 거를 더 이제 활용 가치가 높은데, 우리는 뭐 옛날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그럼 방법과 이제 공학에 관련된 문제는 아스 모형, 잘못 아스 모형인데 ASSURD 아스 모형. 그것은 뭐 우리 매체에 관련돼서는 아스 모형에 관련된 그 절차를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협동학습의 모형에서는 가장 이제 기본 모형인 STAD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직수 모형, 우리 이제 이번은 이제 직수 모형이었는데 뭐 그런 정도, 뭐 흔히 뭐 우리 자주 언급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 행정에 관련된 거, 1번 문제는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거, 아마 여러분도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문제는 많이 안 다루는데, 우리 뭐 초중등교육법, 중등교육법 이런 것을 주로 이제 다루는데, 올해는 이제 고등교육법에 관련된 문제가 딱 1번에 출제가 돼서 약간 혼란이 됐을 수 있는, 이건 상식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교육 행정 이제 원리. 우리 이제 행정 이제 앞부분에 나오죠. 법적인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의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기법은 2가지 정도. 그러니까 가장 이론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영기준 예산제도, 이번 문제는 그거지만, 그다음에 우리 현행 이제 학교 회계제도, 이 2가지는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집행하고 평가할 거냐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플랜 투 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이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이제 정책의 결정 과정이죠. 그러면 지방 행정 조직에 관련된 거, 이건 지방 교육 자체에 관련된 법령을 이제 봐야 되고, 이건 뭐 장학사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감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다음에 잘 안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학교 안전에 관련된 문제, 법이죠. 법에 관련된 거. 이건 뭐 여러분들이 뭐 교사 문제가 되기도 하고 행정
직에 관련된 직원에 관련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학교의 활동에 참여하는 여러 이제 참여자들 뭐 예를 들면 방과후 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해당되는 그런 문제가 학교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서 어쨌든 이제 법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한 1번, 그다음에 5번, 10번, 그다음에 13번 한 네 문제 정도가 됐군요. 네 문제 한 25%가 이제 법에 관련된 문제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7급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법에 관련된 건 이제 교육에 관련된 법들이 많으니까 그 법을 반드시 이제 공부를 해 줘야 됩니다. 이건 강의 시간 다 세세하게 다루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부는 이제 다루겠지만 또 책에도 일부 다뤘지만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꼭 이제 봐야 될 그런 이제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좀 잠깐 봅시다. 그렇게 이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쭉 이제 한번 어떤 것들이냐 이제 오답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에 이제 제2조에 나와 있는데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거 그래서 일반 고등교육법에 보면 이제 대학이라든지 뭐 기술대학, 산업대학, 그다음에 사이버대학, 그다음에 이제 개방대학 과거 이제 개방대학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산업대학인데, 그 다음에 방송통신대학, 여기에 관련된 기관들을 우리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학은 대학은 대학이지만 이거는 뭐 평생교육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 각 지역에 보면 여러분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뭐 시민대학,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 이것은 뭐 정규 대학의 그런 코스가 아니고 또 뭐 자격증을 주는 것이 졸업 자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생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제 시민대학이다 한 문제. 이거는 뭐 아주 상식적인 문제였습니다. 2번 같은 경우 교육행정의 원리. 자, 원리는 한 3가지 정도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법적인 원리가 있고 운영의 원리가 있고 그다음에 조직의 원리가 있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여기는 운영의 원리하고 이제 법적인 원리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자, 1번 효율성의 원리는 이제 운영의 원리에 속하는 거죠. 운영의 원리 중에서 효율성, 경제성. 이 교육의 이제 뭐 운영도 경제성이 중요하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성과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교육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에서도 아니면 일반 경영에서도 중요한 이제 원리가 되겠지만 교육에서는 너무 이런 생산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성을 따지게 되면 실제로는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번은 맞죠. 그러니까 효율성의 원리, 그것은 경제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다. 이게 뭐 항상 이제 문제가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 문제하고 또 최소한의 어떤 노력과 최대한 성과를 거둔다고 하는 경제 원리를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뭐 행정에 항상 이제 문제가 되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2번 민주성의 원리도 운영의 원리죠. 민주성. 그러니까 교육 행정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들은 담당자들은 주민들의 의사를 이제 반영해서 교육 행정을 이제 반영한다고 하는 것이 민주성의 원리. 그래서 민주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기획운동의 원리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이제 촉진하는 그런 요인을 작용할 수 있겠죠. 민주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침이 없습니다. 2번은 이제 잘못된 거고 3번 합법성의 원리. 이건 법적인 원리가 되죠. 법적인 원리. 합법성의 원리. 법적인 원리다. 법적인 원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합법성의 원리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지나치게 이제 법만 강조하게 되면, 이건 일반 행정도 마찬가지지만, 지나치게 이제 형식적이 되고 경직될 그런 행정 운영이 가능한 그런 문제.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 행정에서는 이 합법성도 물론 이제 중요한 원칙이긴 하지만, 이런 어느 정도의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을. 그다음에 자주성. 이것도 이제 법적인 원리입니다. 아마 법적인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성 존중의 원리. 이 자주성 존중의 원리는 3가지였습니다. 교육은 교육 행정은 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의해서 운영 실시돼야 된다고 하는 점이고, 그러니까 교육 본래가 아닌 예를 들면 뭐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의 원리는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조항이고, 그다음에 교육 행정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돼야 된다고 하는 문제.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 자꾸 이제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측면들을 강조한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정치적 혹은 이제 종교적 중립성의 원리. 그래서 이 3가지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 자주성, 존중의 원리. 그래서 법적인 원리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운영의 원리에서는 민주성. 뭐 중요한 것이 다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뭐 그밖에 이제 조직의 원리도 있지만 그건 일반 행정 조직, 교육 조직에 관련된 문제니까 여기서는 주로 운영의 원리하고 이제 법적인 원리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
그다음에 3부 두 교사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교장의 생각과 일치하는 예산 편성 기법. 아마 예산 편성 기법들이 많이 있었죠. 그동안 이제 품목별도 있었고 성과주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예산 편성 기법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이론적인 측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좀 어렵지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 영기준 예산제도. 되게 이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초해서 다음의 연도를 편성을 하다 보면 이제 불필요한 예산들이 막 책정이 돼서 낭비가 되는 이런 요인들을 이제 방지하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완전히 영의 상태로 놓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그런 이제 불필요한 예산들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 이 이제 하나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공부를 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학교 예산 회계 제도, 뭐 회계 연도라든지 그다음에 그 정신이라든지 장점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요인들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고, 다음 문제, 김 교사는 내년에 우리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에 한마당 대축제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교사는 아니, 그런 행사를 추진할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죠. 그 금년 예산을 보면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하죠, 실제로. 김 교사, 그래서 교장 선생님 일단 금년 예산은 생각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가요? 자, 그렇군요. 그럼 금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계획을 세워도 되겠네. 뭐, 맨 마지막에 이 교사의 논리가 되는 거죠.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영기준 예산제도. 뭐,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좀 이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없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 결정하는데 영기준 예산제로 쓴다 하는 것은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제 70년대 카터, 지금 살아계시지만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주 주지사 할 때 뭐 그때 시행했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었는데, 뭐 그 한 주나 한 단위 학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보죠. 자, 4번 교육 문제에 대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순서. 뭐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플랜, 두, 시라고 하는 세 가지 절차를 거치는데, 또 정책이라고 하는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들의 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의견의 수렴 과정을 거치죠. 그런 것을 위한 교육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을 이제 결정하는 거, 이런 것을 교육 정책이라고 하면, 일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이슈화되는 것 중에서 이제 정책 의제를 설정을 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집행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뭐 이런 기본적인 순서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화, 그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 정책 결정, 집행, 그다음에 집행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평가하는 플랜 두 C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이다 하는 걸 알면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4번이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니은, 리을, 미음. 예. 자, 5번 현행 지방교육 자치 행정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령, 이건 이제 중요하니까 꼭 봐야 되겠죠. 1번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가 없죠. 이제 정당 추천을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초기에는 90년도부터 91년도부터 이제 현행 같은 이제 지방교육 자치제가 이루어졌었는데, 뭐 그때는 정당이 교육감을 추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적인 또 이해관계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거 이제 없앴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 기간 3개 하나인데, 일반 자치단체 장과 같죠. 4년이고 이제 계속 재임기가 3번 할 수 있다. 3번 부교육감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그래서 부교육감의 규정. 4번 특별시, 광역시, 도의 교육 학교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을 하는 학업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교육청을 두나요? 지역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이라는 뭐 이미 이건 바뀐 거.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과거에는 교육청 그랬는데 교육지원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뭐 문제가 되는, 요거 알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교육지원청. 예, 4번, 5번, 4번. 6번 아이즈너 교육과정 모형.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설계 모형들이 많죠. 타일러 모형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타일러 모형과 이제 완전히, 물론 이 타일러 모형의 영향을 받은 것은 타바의 모형이고, 타일러 모형과 완전히 정반대 대척점에 있어서
타일러 모형은 양적 모형이라고 하면 아이즈너 모형은 질적 모형, 대비가 되고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 모형이라고 그러죠. 이 설계 모형에서는 그 의미, 뭐 7단계 정도 이루어지는데 7단계는 뭐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이 목표 정하고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고 뭐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타일러 모형은 완전히 선형적인데 아이즈너 모형은 비선형적, 순환적이라고 그랬죠. 순환적이고 그다음에 타일러 모형과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이 목표 타일러 모형은 행동적 목표고 반면에 아이즈너 모형은 표출 목표라든지 문제 해결 목표라고 하는 질적 모형. 질적 모형은 행동적인 목표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모형이고 그러면 평가 모형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평가 모형, 예술적 평가 모형, 교육적 감시관하고 교육 비평 모형, 뭐 그런 정도 이해하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아이즈너 모형이 아닌 것은 타일러 모형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양적 접근에 관련된 것과 대비가 되는 것이 질적 접근인데, 뭐 최근에는 물론 이제 질적 접근을 더 강조를 하겠지만, 자, 1번 교육적 감시관에 대한 감시관에 토대한, 그러니까 교육적 감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아이즈너가 보는 교육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인 거죠. 아주 아이들의 내면에 또는 정서적인 것, 태도 이런 것이 아주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중요한 교육 과정에 또는 교사 학습 활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니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타일러 모형과 같이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전달해서 행동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즈너가 볼 때의 평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학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미묘한 내면의 변화, 태도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을 우리가 수업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수업이 끝나고 나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교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예술가의 눈, 소위 말해서 교육적 감시관은 예술가, 소위 감정사의 눈이죠. 어떤 사태를 보는 이제 주관적인 눈 이런 것들을 갖고 거기서 파악한 아이들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부모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교육 비평 이 두 가지는 질적 모형이다. 그러니까 표준화 검사가 이제 불가능하죠. 행동의 변화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평가는 교육과정 개발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진 순환적이기 때문에 수업 목표 설정할 때도 내용을 선정할 때도 그다음에 내용을 구성할 때도 다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타일러 모형은 다르죠. 타일러 모형은 목표를 정하고 나서 수업을 쭉 전개하고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를 하지만 아이즈너 모형은 모든 단계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3번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제 영교육 과정이다 그러죠. 영교육 과정.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 주로 이제 예술적인 거, 뭐 창의성을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타일러 모형의 근거에서는 그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외시켰는데 그런 것들도 중요한 내용은 이제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외됐던 거 이런 것들도 교육과정에서 다루자 하는 것이 영기준 예산 제도였습니다. 4번 행동적 목표에 대한 보완으로 표현적 결과 목표 또는 표출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 표현적 결과 목표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표현적 결과 목표는 수업이 끝난 뒤에 그 수업 상황에 에서 표출된 그런 아이들의 요구라든지 상황의 변화들을 수업이 끝난 뒤에 목표를 정하자 하는 것이 표출 목표 또는 표현적 결과 목표. 그 또 하나가 이제 문제 해결 목표. 아이들한테 문제를 던져주고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거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성 기반을 둔 이런 목표가 문제 해결 목표. 그래서 목표도 행동적 목표는 타일러고 그다음에 아이즈너 예술적 평가 예술적 교육과정 모형에서 평가는 표출 목표 또는 표현적 결과 목표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 목표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항상 타일러 아니면 이제 아이즈너 아니면 아이즈너가 아닌 것은 아이즈너 논리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것은 타일러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7번 교수 매체 효과적인 선정과 활용을 위한 아스 모형 ASURE. 그래서 A는 이제 분석, 학습자 분석이죠. 학습자 분석, 학습자의 선수 학습이라든지 학습 양식 이런 게 분석하는 거고. 근데 이 분석은 우리가 기존에 하는 에디 모형 같은 분석하고 좀 다르죠. 에디 모형에서는 뭐 상황 분석하고 요인 분석하고 그다음에 과제 분석 등등 학습자 분석 이런 걸 하는데 여기서는 이 모형에서 분석은 학습자만 분석한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S는 select 수업 목표 설정. 이때 수업 목표는 기존에 이제 행동적 수업 목표입니다. 모든 수업이 끝난 뒤에 그 결과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수업 목표. 그다음에 세 번째 S는 매체 선정. 선정. 뭐 선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만들 수도 있고 뭐 제작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U는 utilize, 활용이죠. 활용, 매체의 활용. 그다음에 R은 학습자 반응 유도, requirement니까. 그다음에 E는 이제 평가 및 수정 뭐 이런 단계를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핵심은 결국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A와 S, U 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핵심이 되니까 문제는 이제 항상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수업 계획의 첫 단계는 학습자를 분석하는 거다. 왜 그러냐면 학습자의 선수 학습이라든지 학습 양식 이런 정도 분석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어떤 매체를 선정할 거냐 이런 걸 고려하기 때문에 학습자만 분석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수업 목표는 학습자가 수업 중에 경험한 학습 활동이 아니고 수업이 끝난 뒤에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거냐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해서 목표를 정한다. 그래서 이 수업 목표, 여기서 말하는 수업 목표는 그냥 기존의 행동적 목표하고 이제 관련이 됩니다. 3번 학습 내용에 대한 연습과 피드백 기회를 통해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학습자 참여 유도죠. 리콰이어먼트. 그다음에 4번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업의 효과 및 영향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수정이 이루어진다. 평가 및 수정.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수업 목표하고 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타일러식의 또 행동적 목표나 또 행동적 평가 모형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건 질적 모형이 아니고 양적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 항상 수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수업이 끝난 뒤에 학생들의 변화된 지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를 예상을 해서 미리 정하는 것이 원래 수업 목표입니다. 기존의 목표는 물론 이제 앞에 나왔던 표출 목표라든지 문제 해결 목표는 그게 아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참고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8번 인간 심리학 문제죠. 인간 발달에 대한 연구자와 이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냐. 1번 비고치키 동화와 조절을 통해 환경에 적응해 나감으로써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동화 조절 이것은 삐아제죠. 삐아제고. 2번 콜버그 아동은 인지적 성숙. 그러니까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인지 발달 이론에 기초해서 도덕성 발달을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단계에서 이제 상대적 단계로 변하는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 삐아제 도덕성 발달 이론을 이제 응용한 거고, 이것을 인습 이전, 인습 이후, 인습 단계, 인습 이후 단계, 그다음에 그 수준, 그다음에 그 6단계로 제시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것은 인지 발달 이론과 똑같은 거니까 지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 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인지 발달 단계에 기초한 도덕성 발달을 연구한 것이 콜버그입니다. 아동은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이 아니죠. 인지적 성숙에 기초해서 삐아제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단계는 인습 이후 단계는 자율적이죠. 분명히 룰을 인습 과정은 이제 인습이라고 하는 거 룰이죠. 룰을 알고 나서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사회 정의라든지 양심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소위 자율적 또 상대적 자율적 도덕성 단계는 이제 상대적 단계죠. 타율적 하는 것은 뭐 이미 만들어진 거 아니면 외부적인 심 이런 것에 의해서 도덕성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단계죠. 그러니까 삐아제는 절대적 단계에서 상대적 단계, 콜버그는 타율적에서 뭐 자율적 뭐 같은 얘기죠. 3번, 그러니까 2번도 참 우린 뭐 항상 이제 다음에 시험 볼 사람들은 이걸 고려해서 고쳐서 정확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프로이드 성격 발달 단계죠.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에 기초해서 삶이니까 생 그러면 이런 생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써놓으면 이게 뭐냐 도대체. 생의 특정 시점에서 삶의 특정 시점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심리, 사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봤던 것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기초해서 프로이드는 심리 성격 발달 단계고 그것에 기초해서 그 제자인 에릭스는 사회 심리적 사회적 또 사회 심리적 발달 단계를 제시했고, 그다음에 프로이드는 위기가 아니고 고착이죠. 고착으로 봤고, 반면에 사회 심리학이 아니고 심리 성격 발달. 이건 이제 프로이드고, 지금 여기 설명된 것은 에릭슨이 그렇습니다. 에릭슨. 자, 4번 브롬펜 브렌너. 그러니까 생태학적 발달 이론이죠. 비고치키의 영향을 받아서 생태학,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은 발달 과정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는데 그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브롬펜 브렌너의 생태학적 발달 이론. 인간은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족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미시체계라 했죠.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그다음에 거시체계, 이런 네 단계의 체제를 거치면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브롬펜 브렌너.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환경을 포함한 여러 수준의 환경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이 된다 하는 것이 생태학적 발달 이론. 4번이죠. 4번. 나머지는 고쳐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줘야 됩니다. 발달 이론. 그건 평등관. 평등관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제 교육 사회학의 문제입니다. 일단 현대 교육 사회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교육 평등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그래서 이 평등관의 변천 과정이 물론 학자마다 이제 다양하게 평등관의 변천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육 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이후고 그 전에는 모든 신분에 의해서 사회적 지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평등이라는 말은 이제 쓸 수가 없었죠.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 이후에 어떻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등을 실현할 거냐 이런 것에 기초를 두고 이제 평등관이 등장이 돼서 초기에는 허용적 평등, 뭐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 아니면 그냥 기회의 평등 또는 허용적 평등에도 관계없습니다. 뭐 정확히 표현하면 교육 기회의 이제 허용적 평등. 그다음에 그 평등관을 문제 삼고 좀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이 된 것이 교육 기회의 이제 보장적 평등. 우리나라 같은 경우 60년대 정도 이제 그런 평등관이 많이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보장적 평등만 가지고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고등학교 평준화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실현되려고 하는 것이 교육 기회의 과정적 평등, 뭐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건의 평등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오면 결과적 평등 혹은 보상적 평등. 그래서 이 평등관의 변천 과정, 그다음에 각각의 정책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그 결과의 평등을 위한 보상 정책은 능력주의의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우리가 결과적 평등 혹은 이제 보상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지역적으로 불리한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의 수준이 맞는 모든 사람의 정도의 어떤 졸업할 때는 평등한 수준으로 졸업해야 된다. 이런 것에 기초를 둔 것이 결과적 평등이니까. 그러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누구한테 투입할 거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 판단의 문제가 되죠. 못하는 불리한 사람한테 많은 사회적 자원을 더 투입할 거냐 아니면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서 사회적 파이를 키워서 이 파이를 좀 불리한 사람한테 나눠줄 거냐 이런 것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기농론자들은 후자의 경우죠.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지 왜 못하는 사람한테 불리한 사람한테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서 낭비하느냐 이런 걸 주장하는 것은 이제 기농론자 또 능력주의자들이죠. 반면에 이제 결과적 평등, 뭐 사회학으로 보면 이제 비판론자들이죠. 비판론자들이 볼 때는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되게 이제 비판론자들이니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사회적 자원을 더 많이 투입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자. 그래서 보상적 평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이제 평등 정책이죠. 자, 3번, 2번. 그러니까 1번 맞죠? 2번. 그러니까 능력주의자들은 이제 기능론자입니다. 산골에 사는 어린이 대상 통학 교통편 무상 지원 정책은 교육 기회의 허용적 평등이 아니고 보장적 평등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보장적 평등에 관련된 정책은 거의 지금 이제 보장적 평등에 관련된 정책이 무상 의무 교육, 뭐 단선형 학제 아니면 장학금 제도, 그다음에 뭐 계절제, 야간제, 학교에 종별 균등 배치 이런 걸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 보장적 평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보장적 평등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 이미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학교가 이제 통폐합돼 있으니까 지금 점차 더 통폐합되는 추세니까 저 섬마을에 있는 아이들한테 배편을 제공한다든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아니면 저 산골에 있는 이런 아이들한테 교육지원청에서 교통편을 제공하는 거 이런 정도가 보장적 평등에 해당되는 그런 정책 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허용적이 아니고 보장적. 3번 미국의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지적 수준을 맞춘다 그러죠. 되게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게 이제 대표적인 보상적 평등의 예들이고, 요때부터 이제 보상적 평등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또 한국의 교육복지 지원 우선 사업, 이런 것들이 결과적 평등의 구체적인 뭐 결과적 평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보상적 평등의 예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을 뭐 꼭 결과적 평등 이렇게만 쓰면 안 되죠. 결과적 평등과 같은 논리로 적용되는 것이 보상적 평등을 얘기하니까 보상적 평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결과적 평등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학교의 시설, 교사의 자격, 교육 과정, 이건 교육받을 수 있는 조건 또는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에 해당되는 거죠. 있어서 학교 간의 차이를 줄이는 정책은 교육 조건의 평등이다. 그러니까 조건 또는 여건 또는 과정적 평등 이런 말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2번.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다음에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교육 행정지 시험을 보는 분들은 평등관에 관련된 정책을 아주 정확하게 그 개념, 변천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의 예들, 그 어떤 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다뤘으니까요. 그다음에 10번. 자, 교육과정 사회학. 이건 신교육 사회학이죠. 영국에서 발생된 교육과정 사회학인데, 영국에서 이제 예를 들면 최초가 이제 젊은 친구라 했으면 마이클 영, 그다음에 번스틴,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면 애플이라든지 애니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지로 이런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육과정 사회학, 그러니까 교육과정 사회학은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이 어떻게 선정되고 구성되고 분배되느냐 하는 소위 통제 과정에 관련돼서 문제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순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 교육과정 사회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이제 마이클 영, 지루, 애니언, 애플 이런 모든 이 네 분의 학자들이 다 교육과정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원조는 이제 마이클 영이고, 지식과 통제라고 하는 책을 처음 썼습니다. Knowledge and Control. 그래서 영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밖 정치 권력 구조와 관계가 있다. 그 영향을 이제 받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속에 포함된 지식은 이제 순수한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교육과정 사회학자들의 주장. 그 최초가 이제 마이클 영이고, 영국 사람의. 그러면 지루에 따르면, 지루는 이제 중남미 사람이죠. 지루는 교육 사회학에서 보면 이제 저항 이론에 속하는 사람이고, 학교가 사회의 불평등한 경제적, 정치적 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학교의 내용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논리죠. 지루, 애플 이런 사람들은 교육과정 사회학자기도 하고 이제 저항 이론가기도 하고, 애니언 미국 역사 교과서 이런 거 분석을 해서 그것의 모순점 이런 걸 지적했던 교육과정 사회학자 애니언. 학교에서 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사회 계층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애니언이 아니고 번스틴, 영국의 이제 번스틴. 영국의 번스틴도 교육과정 사회학자기도 합니다. 번스틴은. 4번. 애플에 따르면, 미국 사람의 애플은 학교 교육 과정은 사회적 갈등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긍정적 측면을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저항 이론가들은 대부분 다 교육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뤄서, 그러니까 교육 정치학의 하나의 기초가 제공했던 사람들이 이 교육 과정 사회학자들이고, 또 저항 이론가들이고 합니다. 10번은 3번 애니언이 아니고 번스틴. 잘 알죠, 여러분들. 11번 형성평가. 진단, 형성, 총괄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평가, 소위 시점에 따른 평가 유형을 얘기할 때 형성평가, 교사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업 목표가 완전히 완성되기 이전에, 그 직전에 이 수업 목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동기를, 아니면 그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완성된 수업 목표를 위한 그런 평가가 이제 형성평가. 그래서 형성평가가 완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평가,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정한 거죠. 스크리븐, 1967년도에. 자, 1번 형성평가의 목적은 교사 학습 개선에 있다. 그렇죠? 2번 형성평가는 수업 전 학습 곤란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진단평가. 3번 형성평가는 학습자의 학습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이제 중간평가에서 잘하는 학생은 그 자체가 이제 강화가 되죠. 못하는 사람은 피드백, 교정적 피드백을 통해서 좀 더 강화의 기능도 있고. 4번 형성평가는 학습의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형성평가를 해봤더니 어떤 애가 이제 수업 목표가 충분히 안 됐다 그러면, 너무 이제 수업 속도가 빠르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더 수업 속도를 이제 조절한다든지 이런 기능도 형성평가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기능이고 목적이죠. 11번은 2번.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협동학습 기법. 협동학습 기법, 원래는 교사가 이제 과제를 제시하면 이 과제를 분담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협동학습을 하고 나중에 발표하고 이제 개별 평가에서 팀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협동학습의 절차인데, 요 중에서 한번 팀을 조직해서 동일한 과제를 가진 사람들이 한번 다시 팀을 조직하는, 이걸 전문가 조직이라고 하죠. 거기서 협동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심도 있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원 집단에 들어가서 알려주고 나중에 똑같은 방식으로 평가해서 개별 평가하는 것은 직소 1이고, 그다음에 모든 평가하는 것은 직소 2,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뭔가 봅시다. 모둠원들에게 학습 과제를 세부 영역으로 할당하고 개별 과제를 주는 거죠. 해당 세부 영역별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별로 학습한다. 이후, 그러니까 원래는 원 집단에서 하다가 이제 다시 전문가 집단이 구성이 되는 거죠. 원래 모둠에 들어와서 협동 동료 학습자들을 교육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알려줌으로써 다른 그 과제를 세부 영역을 받지 않은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소 모형 1, 2가 있습니다. 1번. 뭐 다 협동학습의 모형이긴 하죠. 토너먼트 게임, TDT.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결승전을 해서 나중에 우승팀 이런 걸 가리는 것이 토너먼트 게임. 팀 보조 개별 학습은 이제 팀 학습하고 개별 학습은 이제 이렇게 합친 그런 모형이고, 그럼 STD 모형은 가장 기본적인 협동학습의 모형이었습니다. 1번. 그래서 사실 근데 뭐 2번이나 3번 같은 그런 문제는 이제 문제 되질 않고 1번, 4번 아니면 4번은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형이고, 그다음에 1번은 좀 이제 응용된 거고 이제 학교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이런 직소 모형을 하다 보면 학습 과제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돼서 학업성 지도를 높여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이제 모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1번. 13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평생교육 제도. 평생교육 제도는 졸업장이나 학위를 주는 제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학습 경력을 인정해주는, 누적 관리해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평생학습의 제도. 그러니까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경험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서 뭐 80학점을 따느냐, 120학점을 따느냐, 140학점을 따느냐에 따라서 2년제 전문학사, 3년제 전문학사, 학사 이런 학위를 주는 거죠. 기를 충족하면 대학 졸업 학력 또는 전문대학 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는 학점 운행제. 그러니까 지금 전 대학에도 평생교육기관 안에 학점 운행제가 운영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학점을 학교에서 따기도 하고 학교 밖에 여러 가지 경력들을 또 학점으로 이렇게 이제 환산해 주는 그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3번은 2번입니다. 14번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일반 항존주의는 본질주의. 우리가 이제 진보주의가 먼저 나오죠.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래서 진보주의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 진보주의를 비판하고 나오는 두 가지 경향이 본질주의하고 이제 항존주의. 근데 이제 본질주의는 진보주의를 약간 인정을 하면서도 진보주의와 반대가 비판을 하는데, 항존주의는 진보주의와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에서 교육관을 주장하는 것은 항존주의, 본질주의 비판한 것이 아니라 진보주의. 이번 본질주의는 읽기, 쓰기, 세마하기 등의 기초학습 능력을 강조한다 그러죠. 이건 3RS 그랬습니다. 3RS. 허친스는 위대한 고전, 그러니까 서양의 고전 100권을 선정을 해서 학생들의 읽힘으로써 이 고전을 읽음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교양 교육을 이제 고전 독서를 통해서 실현을 하려고 했던 것이 허친스, 항존주의자죠. 4번 본질주의는 인류의 문화유산 중 핵심적인 것을 다음 세대에 교육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때 본질주의의 본질은 문화의 본질, 그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본질 중에서 핵심을 선정을 해서 그것을 논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교과로 만들어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이 본질주의의 논리. 자, 맞습니다. 그래서 14번은 1번. 아주 쉬운 문제들이에요, 문제는. 15번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교육 사전은 뭐냐. 킬패트릭. 하여튼 킬패트릭과 존 두이,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것이 진보주의니까. 그러니까 킬패트릭은 교수 방법에서는 구환학습법, 존 두이는 문제해결학습. 이게 핵심이죠. 킬패트릭 교육사상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이죠. 진보주의 학파들. 아동 중심 교육관에 기반해서 아동의 흥미를 중시한다. 교육의 원리는 프라그마티즘의 철학에 기반을 둔다. 그렇죠? 교육은 현재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동의 현재 생활 그 자체, 미래 생활 준비라는 것이 아니다. 15번은 진보주의. 더 할 필요 없죠. 16번 행동치료 방법 중 행동 수정 원리입니다. 체계적 둔감법 또는 체계적 감감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이제 불안, 예를 들면 시험에 대한 불안이라든지 또 어둠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그것에 이제 맞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행동 수정 원리인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애가
어두움을 무서워한다 그러면 얘가 어떤 어두움을 무서워하느냐는 것을 쭉 이제 찾아봐서 예를 들면 뭐 혼자 있는 방에 컴컴한 방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한다. 아니면 해가 떨어져서 어두워지는 것을 무서워한다. 아니면 막 캄캄한 어둠을 무서워한다. 하여튼 어둠의 유형들이 있죠. 강도들이. 그래서 이 강도를 쭉 이제 나열해서 낮은 강도부터 직접 맞부딪히게 함으로써 아, 지금 해가 떨어졌다. 아니면 지금 화장실에 간다. 불이 안 켜졌다. 뭐 아니면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그 상황을 맞부딪혀서 그 행동을 점차 줄인다. 그래서 체계적 감감법. 둔감법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한 자극을 주고 점차 이제 강한 자극을 줘서 거기에 맞부딪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 행동 수정 기법, 월패 주장이죠. 월패. 자, 1번 처음부터 옳은 거네. 처음부터 강한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에 노출하고 불안이 감소될 때까지 노출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한 불안, 약한 자극을 주는 거죠. 2번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을 나눠주어 일정한 개수가 모이면 실제적인 강화물을 교환해 줌으로써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은 토큰 강화. 3번 근육을 이완시킨 상태에서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에서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을 약한 것에서부터 강한 것까지 차례로 경험시킴으로써 뭐 경험시켜도 되고 아니면 얘기를 이제 들려주는 거죠. 특정 사태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이 체계적 둔감법 또는 감감법이라고 그러죠. 4번 부정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물을 제거해서 올바른 바람직한 행동을 더 잘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부적 강화가 되죠. 새로운 적응적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강화를 줌으로써 문제 행동을 교조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적 강화는 뭐 설명한 건데 좀 애매하긴 하죠. 일단 부적 강화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강화물을 제거해서 또는 혐오 자극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원하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법이 부적 강화. 16번은 3번입니다. 3번. 17번 목표 지향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행 접근 목표에 해당되는 것. 수행 목표가 있고 이제 학습 목표가 있죠. 학습 목표가 있고 수행 목표, 학습 목표 또는 수행 목표, 숙달 목표. 이건 뭐 시험에 잘 나왔던 건데 반대는 그러니까 목표 유형과 관련된 동기론입니다. 목표가 어떻게 동기를 일으키느냐 하는 목표와 관련된 동기론인데 두 가지 목표, 수행 목표가 있고 숙달 목표가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학습자로 적용하면 어떤 학습자는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 또는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숙달 목표는 소위 내재적 동기를 중시하는 거고 요거는 수단적 동기를 중시하는 그런 목표.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다른 학생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목표를 갖는 것을 수행 목표. 그다음에 숙달 목표는 그 목표 자체, 내재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숙달 목표 지향 학습. 그러니까 용어들이 수행 접근 목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수행 목표 또는 숙달 목표. 뭐 접근은 굳이 뭐 안 써도 관계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습자 그러면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 또는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 이렇게 용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그림을 못 그린다고 놀림을 받을 것 같아 미술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건 되게 뭐 과제 그 자체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데 관련된 것은 이제 숙달 목표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 지난번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과제를 준비하는 이것도 뭐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제 자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동기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도 숙달 목표. 그렇죠? 3번 기말 시험에서 경쟁자인 동급생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그 다른 학생과 자랑하기 위해서 몇 등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것에 기초를 둔 목표가 수행 접근 목표 또는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 이렇게 쓰죠. 3번은 수행 접근 목표고 4번 뛰어난 운동선수가 실력이 떨어질 것 같아 새로운 기술의 습득을 주저한다. 그러니까 항상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그 과제 그 자체 이 자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에 기초를 둔 거고 3번은 그거보다는 그냥 다른 학생을 항상 의식하고 얼마나 더 경쟁할 거냐, 더 잘할 거냐 이런 것에 기초를 둔 것은 수행 접근 목표, 수행 목표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목표와 관련된 동기론. 아마 이 문제는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17번은 3번, 18번 물음의 교육 목표 분류하기. 가장 이제 고전적인 목표.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행동을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서 이제 동식물의 분류 방식을 따라서 크게 알매 영역, 느낌의 영역, 행동의 영역. 그래서 알매 영역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운동적 영역. 그걸 다시 또 이제 세분화시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60년대 나온 이론이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이걸 다시 또 이제 세분화시키고, 그러니까 인지적 영역을 6가지로 의계화시켰죠. 그다음에 정의적 영역을 또 5가지로, 운동적 영역을 나누지 않고 또 이걸 다시 또 세분화시키고 일종의 이제 홀리즘 철학에 기초한 행동 분류 방식인데, 사실은 우리 인간 행동을 요거는 인지적 영역, 요거는 정의적 영역, 요거는 뭐 기능적, 운동적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무자르듯이 딱 자른다고 하는 것을 사실 이제 어렵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더군다나 인지적 영역, 알매 관련된 영역을 알미 아주 작은 암, 그다음에 그보다 더 깊고 복잡한 암,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자체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고 하는 이런 영역이 또 임의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업 목표 분류 방식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수업 목표를 이렇게 나누고 특정한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하는 것에 기초를 둔 대표적인 분류 방식이고, 또 이거 특히 이제 인지적 영역이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됐었던 겁니다. 브룸의 행동주의자죠, 행동주의자. 브룸, 그다음에 뭐 최근에 오면 이제 가네 이런 이론들이 많이 분류 방식에서 많이 쓰는데, 자, 1번 학습 목표를 행위 동사로 기술한다. 행동적 용어로 쓰는 거죠. 평가 가능한 동사로.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교육 목표 간의 유목 구분이 명확한 것이 아니고 구분이 좀 불명확하다. 사람의 행동을 요거는 인지적, 요거는 정의적, 요거는 기능적 영역으로 나눈다고 하는 것이 좀 애매하다, 이런 비판을 받습니다. 3번 통찰이나 직관과 같은 인지 능력이 교육 목표에서 제외된다. 왜? 그거는 측정할 수도 없고 나중에 수업에서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제외시켰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도 이제 제외했다. 이런 것들도 교육 내용 속에 포함시키자 했던 것이 아이즈너의 연교육 과정이 되는 거죠. 4번 인지적 영역 교육 목표는 인지작용의 복잡성. 이거 인지적 영역, 복잡성 또는 이제 복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나눴고, 그다음에 정의적 영역은 내면화의 원리에 따라서 내면화,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렇게 5가지도 위계화시키는 것이 브룸의 분류 방식입니다. 18번은 잘못된 것은 2번. 그러니까 이 분류 방식의 행동적 또는 이제 수업 목표 세분화 영역의 문제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행동적 수업 목표 분류 방식의 문제점. 18번은 2번. 자, 19번.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학교 안전사고 및 예방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걸 물었습니다. 옳은 게 뭐냐? 자, 1번. 교원은 학교 안전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교원도 포함이 되죠. 교원, 그 다음에 교직원, 그 다음에 교육활동자 참여자, 이런 사람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등하교시 발생하는 사고는 학교 안전사고에 포함되죠. 그렇죠. 학교 밖에서 뭐 이렇게 등교하다가 학교하다가. 3번 학교 안전교육은 교원 자격증을 갖춘 자가 그렇지는 않죠. 교원도 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종사자도 되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전문가나 전문 기관은 반드시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원이 할 수도 있고, 교육활동 종사자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고. 성매매 예방 교육은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 안전교육에 포함된다 그러죠. 학교 안전에 관련된 거, 성매매 예방 교육이라든지 아동 학대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학교 안전 예방 교육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이제 법은 어떤 이론적인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9번, 2번, 20번. 다음 내용이 포함된 율곡 이 책은 그 독서하는 순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자가 성략을 완성시키는 사람 주자죠. 주자에 의해서 이미 이제 주장이 됐던 것이 바로 이런 학습 순서입니다. 소학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5경, 사서를 공부하고 이제 5경에 들어간다. 그리고 중간중간 역사서를 읽는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순서. 근데 그래서 이제 사서경이라고 한 말을 그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거죠. 우리 유교
경전을 얘기할 때 사서오경.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오경이 훨씬 먼저 편찬이 됐죠. 공자에 의해서 이미 춘추전국 시대, 논화 시대죠. 공자에 의해서 이렇게 편찬, 그러니까 직접 자작집은 아니고 내용을 이제 정리한 거니까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경. 악경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오경이 먼저 편찬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고구려 시대 이제 초에 전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송나라 시대 때 주자에 의해서 사서가 이제 완성이 돼서 대학, 논어, 맹자, 중형 그래서 이제 순서로 보면 오경 사서인데 우리가 성리학이 완성되면서 학습의 순서를 사서를 먼저 순서대로 읽고 사서인데 순서대로 읽어야 돼. 대학, 논어, 맹자, 중형. 그다음에 오경에 들어간다. 그래서 중간중간 성리학서, 또 역사서를 읽는다 하는 것이 주자의 주장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율곡 이이가 학교 모범이라고 하는 책에, 물론 학교 모범은 요것만 규정한 것은 아닌데 쭉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첫째 조항은 입지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학습 방법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그 독서하는 순서는 먼저 소학으로 근본을 배양하고, 소학은 대개 8세 이전에 이르는 수신서죠. 다음으로 대학과 근사라고 그 큰 틀을 정하고, 근데 근사라고는 경전은 아닙니다. 대학을 읽고 논어, 맹자, 중형, 그다음에 오경을 읽고 그 사이사이에 역사서나 선현의 성리서를 읽고 그 의취를 넓히고 식견을 정밀하게 한다. 근데 뭐는 읽으면 안 돼. 노장사상이라든지 잡서 이런 것들을 읽으면 이제 벌한다 하는 것이 학령의 이제 규정이죠. 학령. 그래서 이런 내용을 지금 만원봉사도 율곡의 건의서죠. 임금에게 제한 거 만자를 이제 규정한 건데 사실 만이천자라고 하는데, 성학 10도는 율곡이 아니고 퇴계도 퇴계, 제왕학을 다루는 것이 성학 10도. 그다음에 성학 지변은 율곡이고 학교 모범. 그 밖에 이제 학교 사목이나 경목요결, 이게 바로 이제 율곡의 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서 문제도 조선시대에 이제 저서 문제가 자주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서오경부터 시작해서 학교에서 읽었던 저서, 특히 이제 아동용 문자서, 천자문부터 시작해서 유합이나 훈몽자패라든지, 그다음에 정약용이 편찬했던 아학편, 이런 이제 문자서 같은 거, 그다음에 학교 모범, 학교 사목 이런 정도, 그다음에 경목요결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마 기존에 우리 7급 문제보다는 그렇게 까다롭다든지 난해한 문제는 사실 없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좀 특징이라고 하면 법에 관련된, 법령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고, 또 나쁘게 표현하면 출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성의 없이 낸 문제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도 드는데, 성의 없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었을 걸 알고, 앞으로 이제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에 나왔던 7급에 한 10년 정도 아니면 5년 정도의 문제를 쭉 이제 분석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느 영역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안목을 이제 기를 수가 있으니까, 기출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공부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